네, 안녕하세요. 한국환경연구원 환경평가본부 장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발제할 내용이 한반도 탄소 중립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부제로 MBS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이렇게 좋은 토론회 장을 준비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바쁜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이인영 장관님, 윤재용 원장님께 다시 한번 진심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탄소 중립과 자연해법 기반이 무엇일까? 그리고 MBS를 통한 탄소 중립이 무엇인가? 남북한이 협력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소 중립을 위한 남북한 협력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탄소 중립은 대기 중 CO2 농도가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CO2의 순 배출을 0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제로 또는 기후 중립, 클라이밋 뉴트럴이라는 것은 CO2를 포함한 모든 온실가스의 순 배출을 0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세계가 주목하는 것은 온실가스고 IPCC, UN, EU 레포트들을 보면은 다 넷제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현재는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에 더 친숙하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 레포트를 봐도 넷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용어는 탄소 중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넷제로로 써야 되는 게 맞지만 보편적으로 탄소 중립을 쓰기 때문에 탄소 중립이란 말을 썼지만 의미는 넷제로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MBS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면 간략하게 설명드려서 산림, 농경지, 초지, 습지 등 토지용을 갖고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적인, 사회적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또 적응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MBS는 IPCC, 유럽연합, 세계자연보전연맹 등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지속가능한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지한다면 2040년 이내에 1.5도씨가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현재 산업화 이전과 비교했을 때 1.1도가 높아진 상태고 보통 1년에 0.01도, 10년에 0.1도가 높아진다고 예측을 하는데 현재 속도로 봤을 때는 10년이 아니라 그보다 더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40년 이내에 한 0.4도 이상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중국, 북한, 그리고 미국 해서 최근에 홍수, 가뭄, 폭염, 폭풍, 초대형 산불 등이 극단적인 기상이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항상 언론에서 보도된 타이틀은 역대급, 역대 몇 번째 하는 것처럼 매번 일어날 때마다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극단적인 기상이변을 경험하고 있고요. 만약 1.5도 상승에 이르면 지금 우리가 경험한 것 이상으로 초극단적인 기후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은 1.5도씨가 상승하면 북극 해빙 완전 소멸 빈도가 100년에 한 번이 되는데 2도씨, 1.5도씨에서 0.5도만 올라가도 10년에 한 번으로 빈도수가 확 늘어납니다. 그리고 해양 생태계의 근간을 이루는 산호초 1.5도씨가 오르면 70%에서 90% 정도가 소멸이 되는데 2도씨가 오르면 거의 전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해양 생태계에 디그레데이션, 즉 황폐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배출원과 흡수원 관리가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배출원은 최대한 저감하고 흡수원은 최대한 증대하는 것이 필수이고 특히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너무나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흡수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CCUS와 MBS. 오늘 말씀드린 건 MBS지만 CCUS는 다들 아시겠지만 인공적으로 우리가 플랜트 등을 건설해서 탄소를 포집하고 또 재활용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발전이 된다면 흡수원을 많이 늘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이제 시나리오를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 MBS를 통해서 흡수할 수 있는 양이 2,410만 톤에서 2,470만 톤이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CCUS를 통해서는 5,790만 톤에서 9,500만 톤까지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6억 4,860만 톤을 기준으로 MBS로 흡수할 수 있는 양은 한 4% 정도 되고 CCUS를 통해서는 9에서 15% 정도 됩니다. 즉 MBS 통해서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여전히 좀 언더에스티메이트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산림은 다른 자연과 마찬가지로 관리를 잘하면 너무 좋은 자원이지만 관리를 못하면 산림 황폐화, 그리고 연달아서 일어난 토양 황폐화, 홍수, 산사태 등으로 또 다른 재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산림은 비용 대비 탄소 흡수 효과가 크고 환경적인 부작용 없이 효과를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산림 황폐화 등으로 한번 훼손되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한 산림 황폐화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토양 황폐화, 홍수, 자연재해 등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림 면적은 국토의 60% 이상인 약 630만 헥타르 정도입니다. 그래서 탄소중립위원회, 탄중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탄중위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초안에 근거하면은 2018년 기준에 우리나라 산림 탄소 흡수량은 4,130만 톤이고 2050년 기준으로는 1,390만 톤이라고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림 대책을 추진했을 때는 2,470만 톤까지 흡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산림 면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수치가 매우 적게 산정되지 않았나라는 좀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탄소중립위원회에서는 산림 흡수량 산정을 왼쪽에 있는 테이블인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산림 흡수량 테이블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령이 10년, 20년, 30년까지는 탄소 흡수량이 늘어나는데 40년 이상부터는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기준으로 30년 후인 2050년에는 탄소 흡수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이제 표현한 것 같은데요. 사실 2014년에 스티븐슨이 네이처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은 나무의 크기가 클수록, 그리고 나무가 자랄수록, 또 나이가 들수록 탄소 흡수량은 증가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있는데 그거와 비슷한 논문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좀 더 신중하게 이런 원단위 관련된 너무나도 이제 유용한 데이터인데요. 그런데 그만큼 모든 사람이 쓰고 또 탄중위에서 이 흡수량을 이용해서 만약에 배출량을 산정을 한다면, 흡수량을 산정한다면 또 경제에도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은 좀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림 황폐화는 토양 황폐화랑 비례하는 관계입니다. 즉 산림 황폐화가 지속되면 토양 황폐화는 자동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산악지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한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지오 케미스트리 연구자들은 대부분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토양은 지구 자원의 저장 창고이며 생명 현상의 근원이다. 왜냐하면 토양이 갖고 있는 탄소의 양을 계산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토양은 모든 식물의 유기창고이다. 토양 탄소는 대기 중 탄소의 약 3배 정도 됩니다. 정말 많은 양이고요.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탄소는 마치 칼과 같다. 칼을 셰프한테 주면은 되게 좋은 도구가 되지만 범죄자한테 주면은 흉기가 됩니다. 땅 속에 탄소가 있을 때는 자원이 될 수 있는데 땅 밖으로 대기 중으로 방출되면 기후변화의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토양 관리를 무엇보다 중요시하고 있고 산림 관리가 토양 관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미국 천연자원보호협회에서는 기후변화를 대응할 수 있는 시크릿 웨폰이다. 그게 소일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탄소 저장량이 대기 중에 3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래 탄소 저장량이라고 제가 포인트를 이렇게 표시하면서 말씀드리면 좋은데 지금 이게 LED에서 안 보여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탄소 저장량을 보면 표토에 한 700기가톤, 그리고 토양 2m 뎁스에 2,400기가톤, 대기에 780기가톤에서 토양의 한 3분의 1 정도가 대기에 있고요. 그리고 화석연료, 전 세계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연간 8.9기가톤의 산소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이 양은 토양 2m 뎁스에 있는 탄소 양의 0.4%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21차 UNFCCC 당사국 총회 의제의 주제가 0.4%의 토양이 푸드 시큐리티와 클라이밋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토양에 담겨진 탄소의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토양 유실량을 살펴보면 연간 헥타르당 약 35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육지 면적을 고려했을 때 한 3억 4,129만 톤이 발생합니다. 이 양을 탄소 가치로 한번 환산해 봤을 때 연간 220억 정도의 비용이 나옵니다. 똑같은 조건, 즉 한국과 같은 면적과 탄소 거래 가격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미국의 토양 유실량을 이 이퀘이션에 넣었을 때 약 64억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국에 약 30%밖에 안 되는 양인데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를 봤을 때 한국은 급경사지가 많습니다. 산림 지역이 많고 그래서 유실이 많고, 또한 평지에서도 토양 관리가 미국보다는 좀 집중되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토양 황폐화의 영향을 말씀드리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제가 미국에서 글로벌 스케일로 토양 황폐화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때 클라이밋에 따라서, 그다음에 토양 종류에 따라서, 지형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토양 매니지먼트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변수를 갖고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 토양 매니지먼트의 중요성을 파인딩을 얻고, 그리고 나서 미국을 좀 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작년에 이제 논문에 억셉된 내용인데요. 한번 경제적 가치를 한번 산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농경지에서만 토양이 유실로 인해서, 그리고 토양 황폐화로 인해서 얼마 정도의 비용이 손실되는가를 봤을 때 토양 유실에 따른 총 손실은 약 850억 원 1년에, 그리고 토양 황폐화에 따른 총 손실은 1년에 5,800억 원에 이릅니다. 이 내용은 미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어서 언론에도 보도되고, 사이언스 그 저널을 실은 AAS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탄소 흡수원이 정말로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에너지가 필요한 나라입니다. 그것이 남북한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키이고 협력의 법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독일, 중국에 이어서 세계 3위의 제조업 강국입니다. 아시겠지만 제조업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으로 한국은 제조업과 에너지 산업 등에서 대부분의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겠지만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모두 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이고요. 하지만 탄소 중립에 의해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조업은 큰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제조업 생산은 최대 44%가 감소할 수 있고요. 고용은 최대 134만 명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해결하려면 탄소 흡수원을 늘리는 방법이 최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1990년대 이후 심각한 경제난으로 땔감 채취 또는 화전 등으로 인해서 대규모 산림 황폐화가 생성됐습니다. 1999년부터 우리나라도 북한 산림 복구 지원을 시작했는데 2010년부터 중단이 됐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 벌목이 일어나서 지금은 우리나라의 옛날 모습처럼 정말 민둥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에너지원이 필요하고 산림 복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남북한 각각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재생에너지, ESS 등의 기술력이 있고 북한은 MBS를 위한 자연 환경이 있습니다. 앞서서 말했듯이 한국은 제조업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흡수원을 최대한 증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북한은 에너지난을 개선하는과 동시에 자연 환경을 복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1990년과 2015년의 북한의 살림을 비교한 위성 사진입니다. 1990년, 2015년 비교했을 때 초록색이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초록색이 살림을 의미하는데요. 2015년의 초록색은 또 완전한 건강한 살림이 아니라 언스타크드 포레스트가 대부분이라서 사실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을 좀 생각했을 때 북한이 정말 살림이 없구나가 아니라 북한의 조림 사업을 통해서 산림 복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구나. 북한은 MBS를 통해 탄소 흡수원을 증대해서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또 우리나라의 또 다른 장점이 현재 북한의 경험을 미리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무이하게 그것을 극복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노하우도 있고 공감도 할 수 있습니다. 독일 기자 겐테의 신선한 나라 조선이라는 책 중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남산 꼭대기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면 헐벗은 산림으로 암담하고 황폐한 모습이다. 광복 후에 우리나라가 식목일을 지정해서 산림 녹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때는 연료가 목재이기 때문에 식목일날 나무를 심으면 그 다음날 그거를 베서 다시 땔감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6.25 전쟁 이후에는 그 나무마저도 깊은 산속에 있는 나무마저도 벌목을 해서 거의 티핑 포인트를 증가한 복구 불가능의 상태가 이르렀다고 합니다. 또 다른 보고서를 보면 1969년에 UN 보고서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의 산림 황폐화는 고질적이어서 치유 불가능하다. 정말 비관적인 말이죠. 그런데 한국은 석탄 등 연료의 보급과 동시에 나무 심기 운동을 했습니다. 연료 보급과 동시에 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고 현재는 국토 면적 대비 산림 비율이 세계 4위의 산림 강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겪었던 상황처럼 북한은 1990년 중후반부터 급격하게 산림 황폐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된 이유는 난방을 위한 땔감과 식량 해결을 위한 화전. 그래서 무리한 땔감 채취와 화전으로 인해서 1995년에 대홍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계속 홍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한 달 전에도 홍수가 났었고요. 그래서 북한의 산림 면적을 한번 살펴보면은 1999년에 820만 헥타르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보다 많은 산림을 갖고 있었는데 2020년에는 600만 정도로 많이 감소했습니다. 한 26% 감소했습니다. 이 정도로는 좀 감이 안 올 것 같아서 축구장으로 한번 비교해 봤을 때 한 축구장 면적의 339만 개 정도가 감소한 양입니다. 이 단순한 감소한 양만 복원해도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에서 연간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을 흡수할 수 있는 정도의 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림 녹화가 성공하려면 에너지 보급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산림 녹화와 에너지 보급 개선을 동시에 해야 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시나리오는 일개 그냥 예로 불과하고 나중에 에너지나 이런 전문가분들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존 에너지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좀 시급합니다. 기존 에너지 시스템이 예를 들어 수력 발전 같은 경우도 너무 낙후화돼서 에너지 효율이 되게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등을 개발해서 에너지를 확충하고 또 에너지 관리 혁신을 통해서 에너지 손실을 줄이는 것이 키가 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소규모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구축 시간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북한 상황에 유리하고
북한은 한국보다 태양광 풍력 자원이 풍부합니다. 태양광은 약 4배 정도 되고요. 이 수치는 미국보다는 조금 낮지만 유럽 등의 국가보다는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에너지 공급망이 되게 노후화되어 있어서 송배전 촌신율이 최대 50%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랑 ESS 중심의 스마트 그리드 또는 마이크로 그리드 시스템을 마을별로 설치해서 효율적으로 전력을 관리한다면 아마 이런 산림 녹화와 에너지 보급 개선을 통한 탄소 중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우리나라의 그런 결과를 비춰봤을 때 남북한이 만약에 북한의 산림을 복원해서 2050년에 남북한 산림 탄소 흡수량을 예측해 보면은 약 9,100만 톤 정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철강 탄소 배출량이 1억 500만이니 한 87% 정도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석유화학과 시멘트 두 업종은 모두 흡수할 수 있는 양이고요. 시멘트, 정유, 반도체, 자동차 4개 업종도 모두 흡수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주요 제조업 총 배출량의 한 35% 정도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MBS와 CCUS를 모두 고려한다면 1억 4,900만 톤부터 1억 8,600만 톤까지 흡수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양은 철강의 탄소 배출량을 100% 흡수할 수 있고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탄소 배출량을 모두 흡수할 수 있는 그 이상을 흡수할 수 있는 흡수량입니다. 그래서 주요 제조업 총 배출량의 약 57%부터 71% 정도의 양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탄소 중립을 통해서 북한의 산림 복원을 통해서 남북한의 협력을 통해서 현재 탄소 배출에 따른 우리나라 산업계, 특히 제조업계의 고용 감소와 생산 위축 해소가 가능하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장관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탄소 중립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와 이념이 없습니다. 남북한이 협력해서 탄소 중립을 이룬다면 남북한 양국 환경과 경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로부터 남북한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으며 탄소 중립 분야 국제협력 방안의 모범적 사례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착 상태에 있는 남북한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